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정일 작가님의 운,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20%의 사람들은 5, 60대가 전성기. 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운명이었다면 진작 되었겠지요. 돈은 젊었을 때 벌어야지 나이 먹어서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같이 은퇴한 사람이 갈 만한 직장이 있을까요? 요즘 5, 60대의 고객을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나이에 대한 세상의 고정관념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나는 늦었어. 나는 나이가 많아.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무슨 등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말들도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둔 채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학 전문가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 밖에는 많은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가 되었다고 겨울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운 역시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때가 되면 오고야 맙니다. 심지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20%의 사람들은 5, 60대에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스스로 행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좋은 운이 문 밖에서 서성거릴 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객들 가운데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운과 불운은 나이를 따져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행운만 누리고 늙어서는 불운만 경험할 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행운의 양이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가수 오승근의 경우 60세가 넘어서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국민 가수라는 영예로운 칭호까지 얻게 되었지요.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한다.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셈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1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운의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밝히는 게 운명학이지요. 먼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방향의 의미를 풀이해 볼까요?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한 갈래 길만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구비구비마다 몇 갈래의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바로 선택의 시간이지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방향과 타이밍의 인간관계를 사다리 타기 게임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다리 타기 게임은
하나의 선택지를 정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조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순간이 오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행로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단,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는 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로선이 랜덤하게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옮겨 타느냐, 내려올 때 옮겨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운명학에서 말하는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내리막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타이밍에 선택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옮겨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수확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답니다. 나쁜 방향이라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손실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족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기다린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권미경의 책 아랫목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삶의 근본이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두고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명적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가족은 명과 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제 경우 개인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가족의 운을 함께 살펴봅니다. 결혼 이전에는 부모의 운,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의 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지요. 물론 만년에는 자식의 운이 좋아야 만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특히 부모는 생애 최초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인연법의 기본이 됩니다. 나쁜 인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고객들을 보면 0에서 9세까지의 운에서 부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던 사건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신적 자립이 중요.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궁합을 보면 결국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들 하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결국 자녀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낸다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의미는 부모에게서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자립은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정신적 자립이란 부모를 사랑하되 애속되거나 의지하지 않는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의 인격체로 독립하는 것이지요. 보통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해, 부모는 자식에 대해 나름의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작은 행동으로도 많은 부분이 채워지곤 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니까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기대는 반대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감이 그토록 커 보였는데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결국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부모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기대도 자연스레 좌절되는 것이지요. 항상 존경할 만한 행동과 인품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는 기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자신이 택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 등등. 이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대 수준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에게 의지함으로써 해결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인간임을 인정하지만 내면의 어린아이는 유년 시절에 전지전능해 보였던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는 탓이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결국 부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려버리게 된답니다. 완벽한 부모의 완전한 사랑은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훌륭한 인성 등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이 함께 평가절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올바른 경제관념을 일부러 부정한다거나 사교력이 뛰어난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타고난 친화력마저 없애야 할 단점으로 단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당신 안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훌륭한 인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좋은 인성은 부모에게 실망했던 그 사건에서 드러난 부모의 나쁜 모습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를 함께 평가절하한다면 타고난 좋은 부모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부모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모두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있었던 부모님과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부모 운이 좋고 부모 덕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답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립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악연을 물러가게 하고 선연과 귀인을 끌어들이는 인연법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귀인을 맞이하고 받들면 끝이 길하다. 인연의 맺고 끄짐이 인생살이이다. 인생살이에는 언제나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자연에 변하지 않는 섭리이자 질서이지요. 당신의 과거를 한번 차분하게 뒤돌아보세요. 크건 작건 인생 변곡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변하는 시기마다 당신은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등 주변에 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역에서도 변하는 시기에는 세 사람의 손님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사람이란 천지인, 삼재의 현신인데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추어지고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이 변화를 감행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도와줄 귀인이 출현을 가장 가시적이고 즉자적인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귀인이 내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연이고 누가 악연일까요? 지금까지 당신과 옷깃을 스쳐 지나갔던 무수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추억과 나빴던 기억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희미한 잔상들은 버리고
비교적 상이 또렷한 인연들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인연들이 보여주는 처음과 중간과 끝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처음은 나빴다가 끝이 좋은 사람,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지요. 당신이 만난 인연들은 모두 당신의 인연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당신이 만났던 인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운이 좋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그리고 운이 나쁠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행불행이 있듯 선연과 악연 역시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인연으로 남게 된답니다. 귀인은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인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나타나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 같은 귀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 안에 귀한 사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너무 흐려진 탓은 아닐까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운명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귀인을 만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이룬 3,500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귀인을 만나 팔자를 바꾼 시기도, 모습도, 인연도 각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 별난 헤어스타일이나 기괴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휩쓸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만한 고집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들은 타인의 개성 역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일명, 거지근성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거지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구걸하여 거저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귀인은 몇 배를 곱해서 돌려줍니다. 당신이 10을 투자한다면 100배로 부풀려 1000을 돌려줄 것이요 100을 투자한다면 10,000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0인 상태라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답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듯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귀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가지 단점으로 상대방 전체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또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마침내 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때로는 행운을 만나고 때로는 불운을 만날 뿐이다.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Y씨는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을 맺어 은퇴한 후에도 기회가 되면 종종 만나는 분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세상 공부와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지요. 또래 세대가 대개 그렇듯 가난한 집안의 칠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한 덕에 고시에 패스한 수재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 몇 차례 고비는 있었지만 기다림의 자세로 마침내 사정기관의 수장이 되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행운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한 손에는 행운, 한 손에는 불운을 들고 먼 길을 가는 게 아닌가요?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행운을 만나고 때로는 불운을 만날 뿐이지요. 그러니까 행운도 내게서 비롯된 것이고 불운도 내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 마지막 기도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Y씨가 언젠가 제게 건넨 말입니다. 행운도 불운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Y씨의 마음가짐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니까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표현을 불운이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불운을 견뎌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은 언제나 삶의 진실이랍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자신의 삶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이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운과 불운이 엇갈리게 되지요. 물론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월리엄 하지트리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행운은 위대한 스승이다. 불운은 더욱 위대한 스승이다. 아울러 한 가지라도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자기 안에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지요. 힘든 시기에 뿌린 행운의 씨앗일수록 나중에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기 힘들지만 견뎌낸다면 그 이상의 보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만나는 눈부신 햇살 같은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붓는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글 가운데 중요한 대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글의 내용처럼 자신의 진실을 아무에게나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귀한 마음은 귀한 인연에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귀한 마음을 악연에 쏟아붓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영영 그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인연은 당신을 불운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선연으로 인해 내 안의 가능성이 깨어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악연과 얽히게 되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모두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